임진왜란 이래로 대륙 진출은 일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0여 년이 흐른 시점, 일본은 대만과 산동, 요동에 이어 조선까지 판도에 넣으며 꿈을 이루는 데까지 딱 한 발자국만 남겨놓은 듯 보였어요. 그렇게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제는 화북 지역을 다 뜯어낼 심산으로 본격적인 대륙 침략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중원의 관문인 산해관에 또다시 이민족들의 깃발이 걸리게 된 거지요. 한편 국민당의 토벌 작전으로 수세에 몰린 공산당은 일본부터 막아야 한다, 중국인들끼리 싸우지 말자 라며 항일 선전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상황, 국민당의 어그로를 일본으로 돌리기 위해 여론전으로 노선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나 장개석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일본과의 전면전은 아직 무리다, 공산당부터 토벌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어차피 또 뒤통수 칠 게 뻔한 공산당과의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토벌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1936년 12월 장개석은 공산당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섬서성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 서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또 반란이었습니다. 서안의 군벌 병력들이 장개석이 머물던 숙소를 습격, 호위병들을 전원 사살하고 장개석을 사로잡아 감금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니 다름 아닌 장항량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장개석이 만주사변과 열하사변으로 빈털털이 된 장항량을 데려다가 하필이면 섬서성 담당군 부사령관으로 앉혀놨었거든요. 너는 최전방에서 나대지 말고 그냥 내륙지방에서 공산당 토벌이나 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애초에 장항량은 당연하게도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대장정 하느라 비실비실해진 공산당을 상대로도 처맞기만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내가 망한 건 만주로 쳐들어온 일본이라 나 안 도와준 장개석 때문인데 내가 왜 이런 내륙 깡촌까지 들어와서 공산당이랑 싸워야 되냐,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수세에 몰린 공산당은 이런 장항량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모택동에 이어 중국 공산당의 2인자로 올라선 인물 주은래를 파견해서 포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홀랑 넘어가 버린 장항량은 총대를 매기로 결정, 총사령관님이 서안에 꼭 와보셔야 된다 라며 구라핑을 찍었고, 설마 하던 장개석이 진짜 서안까지 왔다가 꼼짝없이 납치돼 버렸던 거예요. 만주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우리 아빠 땅 돌려달라고 라고 할 뻔했던 장항량은 공산당과 합의한 대로 당장 일체의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에 힘씁시다 라는 대국적인 논지를 펼치며 장개석에게 합의를 종용합니다. 공산당 거의 딸피였는데 조금만 더 힘내면 됐는데 이미 온 세상에 자기 납치당했다는 뉴스 다 나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막상 국민들도 공산당보다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합의 거부하다가 자기 석방 안 시켜주면 그새 누가 하극상해서 개판 칠지도 모르죠. 차라리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은래까지 직접 등판해 장개석을 설득하면서 결국 약 2주 만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장개석은 남경으로 복귀해 국민당의 노선 변경을 공식화하죠. 국민당은 공산당의 축출과 중국의 통일 대신 일본에게 빼앗긴 영토의 회복을 제1 목표로 한다. 또한 공산당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해체 및 혁명 활동의 중단을 약속한다. 이로써 괴멸 직전에 있었던 공산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신해혁명 이래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던 내전이 일시적으로 종식됐습니다. 남은 것은 화북을 노리고 있는 일본. 어찌되든 이제는 일본과의 대결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일본은 중국의 내전이 멈추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당의 어그로를 돌릴 곳이 없어진 일본은 이제 적반하장으로 중화민국 측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기기 시작해요. 하필 1936년 이미 수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기능을 상실한 일본 내각은 미쳐 돌아가는 군부와 만주국을 세운 관동군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제파의 수장으로 평소
중국에 대한 전면전을 주장해오던 도조 히데키 역시 이듬해 때마침 관동군 참모장으로 부임, 본격적인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 구실을 찾기 시작했지요. 결국 1937년 중순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애진작의 호시탐탐 화북을 노리고 있던 관동군은 이미 북경 포압까지 진출해 노구교라는 다리를 두고 국민당군과 대치 중이었는데요. 7월 7일 밤 관동군 병사 한 명이 훈련 뒤 복귀하지 않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점호하기 전에 똥 싸러 가느라 늦은 거였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필 당시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무타구치 렌야가 전형적인 인맥발 장교로서 오로지 전과를 올리고 출세하는 데만 관심 있는 인물이었다는 게 함정이었죠. 렌야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고 사태를 확대시키기로 합니다. 일본군이 정부 말 무시하는 건 이제 뭐 거의 기본 사항인데, 사실 같은 군부 내에서도 하급 부대가 상급 부대 명령 쌩까고 돌발 행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마침 그날 총소리가 났는데 너희 쪽에서 우리 병사를 쏴 죽인 거 아니냐 라며 무타구치 렌야는 이걸 중화민국 탓으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실종됐던 병사 당사자가 돌아와 그냥 똥 싸다 늦은 거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이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어처구니가 없었던 중화민국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무타구치 렌야는 결국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인 그날 새벽 상급 부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격을 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구교 사건,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쟁, 중일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의 시작이라기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추악하지만 진짜 이게 실화예요.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내각에서는 이걸 적당히 수습하냐 아니면 그냥 이참에 본격적으로 전쟁 가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일본군은 그딴 거 없죠. 싱글벙글한 군부가 이번에도 역시 본국이 나서기 전에 알아서 사태를 키웁니다. 관동군 2개 여단과 조선군 24단이 정부의 말도 듣지 않은 채 이미 출동한 상황. 일본 정부는 만주사변 때처럼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털릴 때 털리더라도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 장개석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다.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을 천명합니다. 7월 17일 당서성 노산에서 결사 항의를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화북 지역의 군벌들에게 명령해 하북성으로 대군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이 중앙정부 말 안 듣는 게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전공 세우고 싶어서 막 나갔다면 중국은 아직도 군벌들의 권한이 너무 커서 지들 밥그릇 안 이르려고 싸움이 났다 하면 회피하기 일쑤였어요. 이게 환장의 콜라보를 이루면서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북평과 천진을 담당하고 있던 하북성 주석 송철원이 적당히 양보해주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며 단독 협상을 시도한 거예요. 남경에 있던 장개석이 결사 방어하라고 명령을 하달했음에도 불구 송철원 는 일본이 제시한 여러 말 같지도 않은 조약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기존의 진지를 해체하는데 오히려 방어선을 물리기 시작했죠. 그냥 뭐 개트롤이죠. 사실상 다 핑계고 장항량 마냥 자기 권력과 근거지를 잃을까 두려웠던 건데 문제는 일본군이 지금 협상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당연하지만 이 사이 일본군은 오히려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7일 북평을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 이틀 뒤인 29일에는 천진까지 공격하며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송철원은 뒤늦게 방어에 돌입해보려 했으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북평을 포기, 그냥 빤스런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불과 3일 만에 북평과 천진이 허무하게 함락되며 진안 왕조의 수도와 수도권 최중요 지역이 전쟁 시작하자마자 적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죠. 이제 만주를 넘어 화북지방 전체가 일본군의 마수에 노출된 상황. 일본은 하북성뿐 아니라 산동과 산서, 하남성까지 뜯어내서 제2의 만주국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비교가 불가능한 군사력인데 중화민국은 최대 병참기지였던 만주도 수도권이었던 화북도 잃어버리며 찻대고 pot된 채 전쟁 들어간 꼴이었어요. 국민당은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 화북의 군벌들을 총동원해 즉시 반격에 돌입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고 북평의 탈환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지요.
한편 그러는 사이 일본군은 바다를 통해서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일본군 제멋대로 온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육군이 화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해군이 자기네들도 뭔가 공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육군 니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남쪽에서 올라갈게 이러면서 갑자기 나대기 시작한 거예요. 목표는 상해, 중국 최대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다 국민정부의 수도 남경이 상해에서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있었으니 여기까지 뺏기면 사실상 이제는 찻대고 포뗀 걸 넘어서 그냥 장기판 엎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장개석은 이미 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만주사변 때 상해를 동시에 공격해서 어그로 분산시켰던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또한 군벌군 위주였던 화북쪽 전선과는 달리 이쪽은 국민당 중앙군의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독일군 군사고문들을 초빙해 훈련시킨 최정예 병력들을 상해에 배치,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민당과 잠정적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던 공산당도 이때부터는 완전히 공동전선에 합류해서 공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편입, 공식적인 항일태세로 돌입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으며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된 것이었지요. 마침내 1937년 8월부터 양측 도합 100만이 넘는 대병력이 맞붙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예병력이었다 할지라도 일본군의 훈련도나 장비에 비해서는 열세인 상황. 장개석은 화북 지역의 병력들까지 끌어다 상해로 투입하면서 버텨야 했지요. 일본군은 생각보다 끈질긴 저항에 당황했지만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까지 동원된 격렬한 공격에 국민당군은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버틴 끝에 장개석은 결국 상해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북쪽에 있던 병력까지 다 끌어다 꼬라박은 덕에 이미 화북 방면도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 상해에 있는 정예군만이라도 살려서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11월 26일 중화민국이 전면 철수를 시작하고 일본군이 상해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 도시 10곳 중 2곳이 일본 수중에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한편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저 멀고 먼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국지전 정도로 생각해오던 열강들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양국 사이를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상해는 당시 열강 각국의 조계지가 모여있던 국제도시,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문제였던 화북 지역과는 달리 동남부 해안지대는 자기네들 이권이 달린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던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말도 안 되는 휴전안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패전 강화 조약이나 마찬가지인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에 장개석은 4억 중국인들의 피로 끝까지 싸우겠다 라며 협상을 거절해버려요. 전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속에서 전쟁의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타오르고 있었죠. 일본 정부는 이미 군부와 완벽히 합체하여 사실상 전면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자기들이 먼저 괴롭히고 선빵치고 타협 불가능한 요구 조건까지 제시했는데 진화인들이 일본을 무시한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 라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로 나와요. 화북과 상해를 접수한 상황에서 이미 전략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만주와 화북, 상해의 괴뢰 정부들을 인정받고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당 정권 자체를 분쇄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지요. 그러기 위해 일본군은 상해를 접수하자마자 국민정부의 수도인 남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북경과 천진을 빼앗겼던 것에 비하면 상해에서 3개월 버틴 것도 상당한 선방이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예 병력의 손실이 너무 컸던지라 남경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끝내 협상이 결렬. 1937년 12월 남경을 향한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됐고 국민당군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방어에 나섰죠. 그러나 중과 부적의 상황에 내몰린 장개석과 국민당군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2월 12일 모든 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수도 남경마저 함락. 장개석은 남경을 포기하고 내륙으로 퇴각길에 올랐어요. 이로써 일본은 전략적, 정치적 목표를 모두 달성,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듯 보였습니다. 병참기지, 수도, 경제중심지까지 모든
모든 것들을 빼앗겼으니 이제는 국민정부도 항복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죠. 그러나 이는 전쟁의 도입부에 불과했으니 장개석은 무한한 영토와 인구를 바탕으로 전쟁을 무한정 끌고 가기로 전략을 변경합니다. 중국, 먹고 싶으면 먹어봐 라며 일본군이 제풀에 쓰러질 때까지 버티기로 한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날고 기는 열강이라지만 이건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상황. 일본은 이제야 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데